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듯 하네요. 그래서인지 요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리프레시하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최근 일이 바빠져서 눈코 뜰 새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평상시 즐겨보던 사연 채널 영상은 하루에 하나씩 빠지지 않고 시청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제가 경험한 이 사연만큼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곳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시간 알고 지냈고 대학생이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열렬히 사랑을 했던 탓인지 의도치 않게 젊은 나이에 아이가 생겼고 저희는 20대 중반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문제없이 아이를 출산한 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시집살이도 하나 없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유산과 시어머니께서 홀로 신랑을 키우면서 소소하게 시작하셨던 사업이 대박을 치게 되어서 그로 인해 이 집안에 시집 온 저는 크게 금전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신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 소홀했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한번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사고도 여러 번 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집에 시어머니께서 굳굳하게 버티고 계셨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큰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신장 투석을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급한 대로 장기 이식 관리 기관 코노스에 신청을 해놓기는 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장기 이식을 좋게 보지 않고 그로 인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코노스를 통해서는 신장 이식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시면서 가능한 가족 중에서 이식 가능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일가 친척분들이 다들 일찍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많았기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외동아들인 제 신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랑은 어머니의 소식을 문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통 없이 함흥차사였고요.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심각해져 갔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저는 급한 대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장 이식 가능 여부를 검사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제가 시어머니와 혈액형도 맞고 거부 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편이라 문제없이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검사를 진행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더니 김영숙 환자분 며느리 맞아요? 보통 신장 이식을 할 때 비섞인 가족 아니면
긍정적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데 김양숙 환자분은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정말 행운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아들 되시는 분께 알려서 동의서 받고 빠른 시일 내 수술 진행하죠. 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악화된 신장 상태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간호하는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신장 이식을 해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니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었다 살아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장기 이식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빠르게 신장 이식을 해드리기 위해 급하게 신랑에게 톡을 넣었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다는데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 당신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급한 대로 내가 신장이식 공여자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어. 너무 다행이지? 근데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당신이 와서 신장이식 수술에 동의하는 대로 수술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신장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당신한테 신장 공유하라고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와서 안아드리고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라도 해드리자. 알았지? 급하니까 톡 보면 바로 연락 줘. 라고 보냈더니 평상시에는 읽고 답 없는 게 일쑤였던 신랑이 이때만큼은 순식간에 톡을 읽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아들이 해야 하는 수술을 내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니까 신랑도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랑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화가 많이 난 듯한 모습으로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누구랑 싸우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하도 씩씩거리길래 저는 속으로 철이 없어도 어쩜 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욕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주무신다고 해도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옆에 두고 싸울 수가 없어서 타는 속을 냉수로 달랬습니다. 그렇게 참을인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새겨놓고 있는데 눈치코치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도 저를 보며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더군요. 여보, 신장 이식하지 마. 당신이 그걸 왜 해? 처음에 저는 귀를 의심하며 혹시 본인이 하려고 기특한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신장 이식 가능한지 알아보고 할래? 라고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아니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본인 엄마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어쩜 저리 생각이 짧은 건지 고구마를 100만 개쯤 먹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었고 이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었음 욕을 한 바가지 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남편과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보하듯 나는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 신장 들인 후 시어머니 살릴 거고 병간호도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나 하고 나가. 라고 했더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있으면 장기이식 관리센터에서 공여자 나올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성급해? 만약에 당신이 신장이식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아직 어린 우리 애는 누가 키워? 나 잘 키울 자신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애기 먹여 살릴 생각도 없어. 그리고 만약 신장이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애들 둘은 더 낳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애 못 가지게 되면 다 책임질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열하는데 저는 혈압이 올라 시어머니보다 먼저 저 세상에 갈 뻔했네요. 신랑이 병실에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셨기에 망정이지 아니라면 이곳 병실도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신랑 의견은 모른 척하고 저는 우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께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식 수술 자체가 원체 위험한 수술이고 거부 반응이 나와 최악의 상황까지에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니 남편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더군요. 저는 나름대로 병원과 합의를 보고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계약서를 따로 쓰더라도 불가능하냐고 여쭤보았는데 병원 규정상 그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랑이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달려가서 동의서를 받고자 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끝까지 수술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 건강은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불효자라는 말은 딱 이때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됐건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써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한동안 신랑에게 애걸복걸하면서 해달라는 모든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어머니 한 명 살리고자 무릎까지 꿇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은 저를 붙잡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지영아, 우리 그냥 신장 이식 포기하고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리자. 어차피 신장 이식 받더라도 몇 년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어머니도 살 만큼 사셨어. 버티면 버틸수록 계속해서 병원비에 응급수술비까지 내야 하고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유산도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그냥 조금 더 치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보내드리고 유산 받아오자. 응? 이 말을 듣고 저는 신장이식 공여자 수술 동의서는 받기 글렀다 싶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아들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남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서 난리인 신장이식을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유산만 욕심내고 사람 목숨을 쉽게 버릴 생각을 하는 건지 신랑의 진짜 모습을 보고는 나 결혼 한참 잘못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아파도 저렇게 본인 몸만 챙기고 무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끝까지 신랑이 신장이식 공여자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던 시점부터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골든타임이 지났고 신장 이식을 원한다고 해도 너무 쇠약해진 상황이라 할 수가 없다고 가족들과 인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며 당신이 동의서 하나만 작성해줬어도 어머니 살 수 있었어. 당신 진짜 나중에 천벌받아.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그동안 속상했던 마음을 다 털어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오지 않던 신랑은 굉장히 신난 듯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없어 보이던지
앞으로 저 철부지를 데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라고는 생각했던 건지 신랑은 장례식장에 들어온 이후에는 좋은 곳에 모시도록 할 때까지 그 순간만큼은 성실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두 얼굴의 인간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무사히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어머니 측 손님이라고 하며 한 사람이 집에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각별하신 사이라 인사라도 따로 하려고 집에 방문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유산을 관리하는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따로 장황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다며 공증까지 모두 받아 놓았던 것이라 이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유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관리를 하실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랑은 집에 어머니 측 손님이 오건 말건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가 유산 관련해서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고 하니 눈이 반짝이며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얼른 다가오더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은 이러했습니다. 지영이 정훈이 보아라. 나도 이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며느리인 박지영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반은 내가 잃어버렸던 사진 속 어린 딸을 찾아 전해주길 바란다. 딸을 찾을 때까지는 담당 변호인이 유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정훈이에게도 유산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모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연락 한 통 그리고 방문 한 번 하지 않아 실망감이 많았다. 내가 비록 양부모이지만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이 사고를 칠 때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으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철부지 행동만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유산 50%는 며느리인 박지영에게 상속을 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1년 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 지영이의 판단 아래 50%의 유산 중 25%를 정훈이에게 상속하도록 한다. 단 25%의 상속의 과정 또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였을 때만 허용한다. 그리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금 수령자는 며느리인 박지영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은 모두 하나뿐인 나의 손자를 위한 일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 신랑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읽어보고는 나는 대체 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은 거야? 하다못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한테는 50%의 유산부터 보험금까지 다 남겨주는데 난 아들도 아닌가? 이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화를 엄청 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작성해 놓으신 유언장을 확인했을 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언장 내용에 의하면 저희 신랑은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한테 가만히 있어봐. 당신이 지금 유산 가지고 그렇게 화낼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 친자가 당신이 아니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희 신랑의 얼굴을 보았더니 자신도 양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인지 엄청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혀 해주시지도 않으셔서 저도 신랑도 시어머니한테 잃어버린 딸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시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황당한 내용 투성이었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저와 신랑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생전에 시어머니께서 혹시 몰라 준비해 놓으신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신랑을 입양할 때 받아온 입양 서류 등을 증거물로 보여주셨어요. 신랑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는지 나는 그럼 엄마의 친아들이 아닌 거야? 그럼 대체 나는 누구야?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시어머니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것인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딸을 잃어버리게 된 후 혹시나 딸이 발견되어 주변 보육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보육시설들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버려진 채 보육원에 입소한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보육원 원장님으로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은 입양이 잘 되는 편인데 신랑은 유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고 병원 신세를 많이 졌다 보니 입양이 잘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신랑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오랜 시간 동안 상의를 하고 나서 잃어버린 딸 대신 입양을 하여 키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 시어머니께서 정해놓으신 유산 내용부터 입양 내용까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사진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잃어버리셨다는 딸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도 못 찾은 잃어버린 딸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진을 빤히 보았는데 뭔가 저의 어릴 적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제 방에 있는 2살배기였을 때 사진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잃어버리셨다는 딸과 모습이 굉장히 흡사했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시고는 놀라신 듯한 모습이었고요. 저도 남편처럼 어렸을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생전에 시어머니께서 사용하셨던 빗에 끼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들고 가 저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괜히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하게 느껴졌어요. 신랑은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순간에도 나가서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끝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물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게 시어머니가 저의 친엄마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보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와 신장 이식이 가능했던 상태라는 것부터 생전에 저를 보며 본인이 딸이 있었음 저와 많이 닮았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식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려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동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 때문에 집이 떠나가라 엉엉 울어버렸어요. 변호사님도 저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신다면서 친어머니를 찾은 것을 축하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는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유언장 내용대로 김향숙님의 나머지 50%의 유산도 며느리이자 따님분께 드리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유산은 박지영 씨에게 가게 되었네요. 비록 김향숙님은 며느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쯤 분명히 며느리분이 따님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생전에 저에게 며느리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요. 친어머니를 찾으신 며느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유산을 모두 다 물려받으실 테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엄마를 우연히 찾게 되었고 시어머니이자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산 100%와 보험금까지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통장을 살펴보니 생전 본 적도 없던 액수가 찍혀 있더군요. 통장이 넘치도록 들어온 유산과 보험금을 보니 그동안 신랑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신장이식을 반대하고 유산을 가지고 오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만약 많은 돈이 생기게 된다면 명품도 사고 집도 크게 지어서 펑펑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에 큰 돈을 쥐게 되고 시어머니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쓰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일단 은행에 모두 맡겨놓은 상태로 따로 쓰지 않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랑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이자 저의 친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 신랑이 밉기도 했었지만 저희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덮고 함께 살아야 하나 고뇌만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엔 힘들어도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 신랑의 위치를 수소문해 보니 술에 취해 망나니처럼 여자와 흥청망청 놀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밖에서 그렇게 살던지 말던지 나는 다른 여자 끼고 노는 당신이랑 살 수 없다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는 저는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랑은 저의 말을 듣고도 일주일 정도를 밖에서만 나돌고 그 후에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호사님을 통해 제가 시어머니의 딸이고 시어머니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유산을 뺏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신 유예기간 1년 동안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한 푼도 유산을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를 치더군요. 자신의 엄마에게 받은 돈이니 당연히 자신의 몫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이자 저의 친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분명히 제가 유산을 넘겨주면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게 뻔하고 한량처럼 밖으로만 나돌면서 새로운 여자들을 꼬시고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를 모두 예상한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유산을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저는 신랑이 이 일로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 신랑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걸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고 소송을 걸어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하고 소송하자며 서류를 가져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도 꾹 참았었는데 자진해서 서류를 가져오니 저도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사인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당연히 신랑은 제 앞으로 유산을 가져와야겠다며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해놓은 공증까지 받아놓은 유언장이 있으니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1년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저는 본인 복을 거침없이 차버린 남편을 거들떠 보지 않았고 이혼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이자 친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지금도 문제없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남편의 소식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동안 백수로 한량처럼 살아온 덕에 돈 한 푼도 없어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지금은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아이가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고 밖으로만 나돌았던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하여 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전 남편도 지금쯤이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다사다난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